계획대로 됐어.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말들이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전화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선아경은 창문을 등지고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어요. 걱정하지 마, 잘 처리될 거야. 흔적도 없고. 박영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목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얼 계획하고 무얼 처리한다는 뜻일까요?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무수한 바늘이 땅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노면에 흐릿하게 번지고 그 위로 박영심의 검은색 구두가 조심스럽게 옮겨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은 유쾌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만큼은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우산을 쥔 손이 빗물의 무게로 점점 무거워졌어요. 횡단보도까지는 채 50m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영심은 핸드백 속에서 버스카드를 미리 꺼내 들었어요. 집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산이 손을 떠나 빙글빙글 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핸드백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빗물 위로 흩어졌어요. 아스팔트가 얼굴을 향해 다가왔고 둔탁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폐 속의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삐하는 이명이 울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빗방울이 눈꺼풀을 때리는 차가운 감촉만이 또렷했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달려오는 듯한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아들 허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함에 떨리는 그 음성이 박영심의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들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 사이로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뒤섞여 들렸어요. 어떻게? 차는 이미 도망갔어요. 시트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이 빗소리와 함께 귓가를 스쳤습니다. 들것에 몸이 실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급차의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고 그 주위로 의료진의 얼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체크합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들 허재욱이 따라 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며느리 선아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 허재욱과 며느리 선아경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함을 넘어 어딘가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속에서 박영심은 희미한 의식을 붙들고 있었어요. 진통제가 투여되었는지 통증이 조금씩 무뎌졌지만 그 대신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갑고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천장의 형광등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잔상을 남겼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 기계음, 누군가의 지시 사항들이 뒤엉켜 들렸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아들 허재욱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쳐지는 소리가 났어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팍에 닿았고 누군가의 손이 다리와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환자분, 여기 감각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이었습니다.
박영심은 신음으로 대답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으니까요. 커튼 밖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박영심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며느리 선아경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복도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며느리 선아경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아경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완수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박영심의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저 멀리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며느리 선아경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타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차가운 빛이 박영심의 동공을 자극했어요. 눈을 깜빡이자 속눈썹에 뭔가 껄끄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내려다보니 무릎 아래가 새하얀 깁스로 감싸여 있었어요. 석고의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박영심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친 채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의사는 펜라이트로 박영심의 눈동자를 비추며 반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고 깁스 위쪽을 가볍게 두드리며 감각을 체크했어요. 운이 좋으셨습니다. 큰 부상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안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침대 발치에 걸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경골 골절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깁스로 고정한 후 자연 치유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줄기 속에서 느리게 떠다녔어요. 커튼이 미풍에 살랑거렸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카트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심이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침대 각도를 조정해 주었어요. 등 뒤로 베개가 받쳐지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물컵과 리모컨, 그리고 몇 통의 문자가 와 있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 허재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였고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들 허재욱은 침상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러나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는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대신 나경이가 자주 올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심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선아경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다른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죽 끓여왔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온 도시락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을 그릇에 담았어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김을 불며 식혔습니다. 박영심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아경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붙여놓은 듯한 의무적인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박영심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긴장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 선하경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박영심은 죽을 받아먹으며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선하경은 탁자 위를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만이 간간히 침묵을 깼어요. 박영심은 숟가락을 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도로, 뒤에서 들려온 굉음, 그리고 며느리 선하경의 그 차분한 얼굴.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과, 배, 포도가 셀로판지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리본도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구니 손잡이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손을 뻗어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하얀 카드에는 짧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보험사.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과일 바구니를 보냈을까요? 카드를 들여다보는 박영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명함처럼 생긴 그 카드에는 보험사 이름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저 보험사라는 단어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습니다.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심이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박영심 씨 맞으십니까? 교통사고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중년 경찰은 수첩을 꺼내 들며 침상 옆에 섰습니다. 여자 경찰은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살짝 뒤로 물러나 창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박영심은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귀가 길, 갑작스러운 충격. 그러나 차량의 색깔이나 번호판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범의 차량이 미등록 차량인 것 같습니다.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입니다. 중년 경찰의 말에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등록 차량. 그 말은 곧 추적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경찰은 몇 가지를 더 수첩에 적더니 명함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선이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새벽 공기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영심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눈을 떴어요. 벽시계의 야광 숫자가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고른 숨소리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다리의 깁스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영심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켰어요.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목발을 집어들고 링거 스탠드를 한 손으로 잡았어요. 바닥에 발을 디디자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어요. 멀리서 환자 모니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영심은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끌듯이 움직일 때마다 복도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링거 스탠드의 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가로등의 주황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도 끝의 휴게 공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벤치와 자판기, 그리고 창문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심은 그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긴 밤을 견디려 했어요. 그런데 복도를 반쯤 지나갈 무렵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복도 끝의 비상계단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의 목소리였어요. 응, 계획대로 됐어. 이 정도면 보험도 받을 수 있대.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말들이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박영심은 본능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목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최소화하려 애썼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전화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비상계단 앞의 작은 공간, 그곳은 병원 내에서 휴대폰 통화가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장소였어요. 선아경은 창문을 등지고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어요.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처리됐으니까. 흔적도 없고. 며느리 선아경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어요. 긴장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목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는 말,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 흔적도 없다는 말. 그 단편적인 문장들이 박영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게 깔리는 억제된 웃음이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뭔가를 해낸 사람의 만족스러운 웃음 말이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며느리 선아경이 통화를 마무리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박영심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며 도망칠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깁스를 한 다리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몇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링거 스탠드의 바퀴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휙 돌아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복도 중앙에 서 있는 박영심을 향했습니다. 순간 선아경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눈이 크게 떠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채 1초도 지속되지 않았어요. 선아경의 얼굴은 금세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자연스럽게 표정이 전환되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박영심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산책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방금 전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박영심에게 다가와 팔을 내밀었어요. 박영심은 며느리 선아경의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리며 입술을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억지로 지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뺨 근육이 경직된 채로 움직였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박영심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부축하려는 듯한 손길이었지만 박영심에게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새벽에 혼자 나오시면 위험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걱정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박영심은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며느리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오히려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목발 소리, 링거 스탠드 바퀴 소리, 그리고 며느리 선아경의 발걸음 소리가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그들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박영심을 병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푹 쉬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며느리 선아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박영심은 문틈사리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아경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박영심은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로 돌아와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며 회색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새들의 지저귀미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원은 서서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보험도 받을 수 있대. 흔적도 없고. 그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머릿속을 채웠어요. 옆 침대에 환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아침 검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일상적인 병원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심에게 이 아침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오전의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줄기 속에서 느리게 떠다녔어요. 박영심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검사를 받으러 나간 후였고 병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새벽에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그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또 재생되었습니다. 박영심은 링거 줄이 연결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목에 박힌 바늘 주변이 미세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혈액순환을 시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과일이 담긴 비닐봉지를, 다른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보험 서류 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 선아경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클립으로 정리된 A사 용지 뭉치였어요. 선아경은 서류를 넘기며 박영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경위서,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이었어요. 박영심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서의 접수인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아경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왜 접수인이 며느리 선아경의 이름일까요? 피해자는 박영심 본인이고 보호자라면 아들 허재욱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박영심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류 위를 짚으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험 처리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 선아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펜을 꺼내 박영심에게 건네며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친절한 미소. 그러나 그 미소가 박영심에게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박영심은 펜을 받아 쥐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시간을 끌었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박영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올려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요즘 힘들지? 박영심이 불쑥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선아경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며느리 선아경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영심의 눈을 피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턱선이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박영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에 서명을 마저 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서류를 받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클립을 정리하고 지퍼를 잠그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과일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며느리 선아경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박영심은 며느리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의 과일 봉지에서 사과의 붉은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박영심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집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무 마루와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였어요. 박영심은 목발을 짚으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거실의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앉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박영심은 천천히 소파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조심스럽게 쿠션 위에 올렸어요.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 선아경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박영심은 거실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후 6시. 아들 허재욱이 퇴근할 시간이었지만 현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와 차량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선아경이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국 끓는 냄새가 거실로 번져 나왔습니다. 선아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허재욱이 퇴근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서류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집에 오셨네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들 허재욱은 박영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파 반대편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며느리 선아경이 식탁에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반찬들이 차례로 식탁 위에 놓였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밥그릇에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험금 꽤 나온다더라. 병원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아들 허재욱이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지나치게 가벼웠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니면 저녁 메뉴를 언급하듯 담담했습니다. 박영심은 아들 허재욱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들 허재욱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박영심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그릇 놓는 소리만이 식탁 위에 울렸어요. 아들 허재욱은 급하게 밥을 먹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듯 노래를 불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영심은 침실로 돌아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깁스를 한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들 허재욱과 며느리 선하경은 각자 방에 들어간 듯했습니다. 복도 쪽에 불이 꺼졌고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박영심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장과 책상, 그리고 파일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박영심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최소화하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카드 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평범한 서류들이었어요. 박영심은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서류 하나가 있었어요. 재산명예 이전 동의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박영심은 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달빛 아래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 주소와 예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명예 이전 대상자로 허재욱, 선하경이라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심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심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목발을 짚고 서재 밖으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었어요.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컵을 손에 들고 창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우리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승리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박영심은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부엌의 불이 다시 꺼졌고 며느리의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영심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배우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소파에 앉아 거실 창문 너머를 내다봤어요. 아들 허재욱은 출근했고 며느리 선하경은 장을 보러 나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지 10여 분이 지났어요. 박영심은 소파 쿠션 사이에 꽂아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을 켜고 검색창에 보험사 고객센터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개의 번호가 나타났어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적이면서도 친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영심은 입술을 축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제 명의로 된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박영심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상담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건강보험 하나와 추가로 사망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박영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추가로.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추가로요? 그게 언제 가입된 건가요? 박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냈어요. 가입일이 올해 3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수익자는 허재욱, 선하경 두 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박영심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3월, 불과 7개월 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입한 게 아닐 수도 있나요? 박영심의 질문에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객님, 가입 당시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끝낸 박영심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명, 신분증 사본,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었을까요? 박영심은 지난 3월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 선하경이 은행 업무를 대신해준다며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목발을 짚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조심스럽게 끌며 복도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돈된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는 며느리의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박영심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발이 카펫 위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기울이며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지갑, 화장품 파우치, 수첩, 그리고 여러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영심은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달력과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정, 쇼핑 목록, 전화번호,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영심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때 수첩 뒷부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영심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예상액이라는 제목 아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사망시, 중상시, 경상시로 나뉘어 각각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비 제외 순수익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산된 금액이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박영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메모 용지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숫자들이 시야에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메모의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재산 이전 완료 후 정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리,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영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박영심은 재빨리 메모를 수첩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복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어요. 목발을 짚고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복도에서 며느리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심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하경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복도 중간에 서 있었어요. 아, 그냥 손수건 좀 찾으려고. 박영심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채소와 과일을 꺼내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박영심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그러나 박영심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영심은 소파 쿠션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박영심은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택시가 주택가 골목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영심은 목발을 짚고 차에서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트렁크에서 접이식 휠체어를 꺼내 펼쳐주었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걷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낮은 담장을 가진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포석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집 앞에서 박영심은 멈춰 섰어요. 대문에는 윤경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영심이.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친구 경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안경 너머로 박영심을 내려다봤어요. 어머, 다리는 어쩐 일이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심을 도와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책과 서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친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며 박영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가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뺑소니였어. 박영심의 말에 친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며 찻잔을 들었어요. 그러나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심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보험사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보험 가입일, 수익자 명단, 그리고 며느리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의 내용까지. 친구에게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친구 경자는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일자로 그어졌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내가 좀 알아볼게.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박영심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친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몇 군데로 전화를 걸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보험사, 병원, 경찰서. 20여 분간의 통화 끝에 친구는 노트북 화면을 박영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같은 날짜에 같은 보험으로 두 건의 접수가 되어 있네. 친구의 말에 박영심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보험 접수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 시간, 접수인, 피해자. 모든 정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의 손가락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두 개의 행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심지어 사고 사진이 2버전이야. 친구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빗길에 쓰러진 박영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각도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장을 촬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 누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찍었겠어? 보통 목격자나 구급대원이 찍는 사진은 한두 장이야. 그것도 상황 기록용으로 말이지. 친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촬영 시간이 사고 발생 후 채 3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영심의 손이 탁자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소서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친구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 예상 내역이었어요. 사망시, 중상시, 경상시로 나뉘어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며느리 가방에서 발견했던 메모의 숫자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보험금 계산까지 미리 해놓았네. 이건 계획적이야, 영심아.
친구의 말이 방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창밖에서는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을 뜨자 시야가 흐릿했어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내가 믿은 아이가 나를 해치려 했단 말이야? 박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끝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어요. 친구 경자가 박영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박영심의 몸은 차갑게 떨고 있었어요. 거실의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경찰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좋겠어. 친구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영심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분노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친구가 USB를 박영심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조심해. 내 며느리가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어. 절대 혼자 대면하지 말고. 친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영심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박영심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대문을 나서며 돌아본 친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를 잡았어요. 차가 출발하며 주택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박영심은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그러나 박영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만이 떠올랐어요. 그 친절했던 미소, 부드러웠던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도 어김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번져 나왔어요. 박영심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아 수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뻗은 채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허재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들 허재욱의 말에 박영심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눈가에도 잔주름이 생기며 따뜻한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구나. 공기도 맑고. 박영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녀는 박영심의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의아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저 소리만이 식탁 위에 울렸어요. 박영심은 반찬을 집어 아들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정성스럽게 말이죠. 나경아, 내일 시장 같이 갈래? 오랜만에 장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박영심의 제안에 며느리 선아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박영심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박영심은 그 미소를 보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영심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설거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 사이의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면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서,
평생 모아온 재산의 기록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박영심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집 3채, 예금 계좌 5개, 주식 투자 내역.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따라가며 총액을 계산했어요. 메모지에 항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심은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들어와. 며느리 선하경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컵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서류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뭐 정리하세요? 며느리 선하경의 질문에 박영심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냥 이번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 박영심의 말에 선하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하경이 나간 후 박영심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점심 식사 후 박영심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며느리에게 병원 재검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선하경의 질문에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선거리를 지나갔어요. 택시는 한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김영우 법무법인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접수 직원이 박영심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심 씨 맞으시죠? 변호사 김영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박영심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요? 변호사의 질문에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내 사후에 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되게 해주세요. 박영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목록, 예금 계좌, 주식, 보험금, 모든 재산의 처분 방법을 하나하나 명시했어요. 교육재단,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기부처도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박영심은 한 문장 한 문장 귀 기울여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박영심이 손을 들어 변호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단, 아들과 며느리가 개입하지 못하게 확실히 막아주세요. 박영심의 말에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들어 추가 조항을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배제 조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 재산관리인 지정,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장치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필요한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영심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이 유언장은 저희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사본 한 분은 고객님께 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박영심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운 느낌이 가방을 짓눌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영심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의 창문 너머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입가에는 미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영심은 목발을 짚고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박영심이 외출 준비를 하던 시각, 며느리 선아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거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심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박영심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병원이라거나 은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박영심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다녀올게. 박영심의 인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재빨리 거실로 뛰어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영심이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에서 선글라스와 모자를 꺼내 썼어요. 거울을 보며 재빨리 립스틱을 지우고 평소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구두굽이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며느리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영심이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섰고 박영심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앞서가는 택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놓치지 말고요.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두 대의 택시가 도심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선아경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앞차가 시야에서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손으로 좌석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20여 분을 달린 끝에 앞 택시가 고층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영심이 차에서 내려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차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빌딩 로비에서 며느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영심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2층에서 멈췄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12층에는 법무법인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박영심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시 4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영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재빨리 뒤를 따랐습니다. 빌딩 밖에서 박영심이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선아경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영심이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곧 부드러워졌어요. 나경아? 여기는 왜? 박영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미소까지 지었어요.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박영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빌딩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박영심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셨어요? 선아경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영심은 가방을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끼며 대답했어요. 은행 갔다 왔어. 통장 정리하려고. 박영심의 거짓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오히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박영심이 택시 문을 열며 먼저 올라탔습니다. 같이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박영심의 말에 며느리 선아경은 어쩔 수 없이 택시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박영심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침실에서 며느리 선아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허재욱이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어요. 선아경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허재욱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꾸미는 것 같아. 며느리 선아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말투에 가득했어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 그 일은 끝났잖아. 남편 허재욱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돌아누웠어요. 며느리는 남편의 어깨를 다시 잡았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자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섰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유리에 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시어머니 박영심이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영심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선아경은 복도로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봉투를 비추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심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심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며느리 선아경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선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험조사관입니다. 박영심 씨 계십니까? 선아경은 박영심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박영심은 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들어오세요. 박영심이 대답하자 며느리 선아경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심 씨 맞으시죠? 사고 관련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선아경은 현관에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평온한 표정으로 조사관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어요.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며느리 선아경은 부엌 입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차를 내오며 박영심은 조사관 앞 탁자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조사관을 마주봤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명의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기 의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관의 말이 떨어지자 선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혈색이 빠져나가며 입술까지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소파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어요. 다른 조사관이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 접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두 건의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영신 명의로, 다른 하나는 며느리 선하경 명의였어요. 이 두 건의 접수. 모두 선하경 씨가 신청하신 게 맞나요? 조사관의 질문에 며느리 선하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린 채 조사관과 박영심을 번갈아 봤어요. 손이 떨려 소파 쿠션을 움켜쥐었습니다. 박영심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조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한 건뿐이에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박영심의 말에 조사관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소파에 깊이 파묻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 보험 가입 경위, 서류 작성 과정. 박영심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분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관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박영심은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영심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허재욱이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들어섰습니다. 선하경 씨 계십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아들 허재욱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선하경이 나왔어요. 그녀는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선하경 씨,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며느리 선하경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들 허재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내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으려 하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현관 쪽으로 이끌었어요. 며느리 선하경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박영심을 봤습니다. 박영심은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박영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아들 허재욱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영심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한 걸음씩 옮겼어요. 방문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래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회전하며 빛을 내뿜었어요.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도로로 사라졌습니다. 박영심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쳐나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는 차갑고 메아리 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박영심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판사석 앞에는 며느리 선하경이 서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에 이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뺑소니 교통사고, 유발 및 살인 미수. 그 단어들이 법정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9월 22일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박영심 씨를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분석 결과, 차량 정비 기록, 모든 것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하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차량 정비 기록상 급발진 가능성은 전무했다는 전문가 소견서였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의 CCTV 영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박영심을 향해 가속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의도적인 가속이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 서류의 위조 흔적, 사고 현장 사진의 메타데이터 조작,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시면 사고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특정 번호와 총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사가 통화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통화 시간과 통화 상대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험 사기 전문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선하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지탱했어요. 판사는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냉담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며느리 선하경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되었어요. 보험 조사관, 사고 감정사, 차량 정비사, 모든 증인이 며느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방청석의 박영심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선하경이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선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영심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허재욱이었어요. 그는 양복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허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심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7년, 법정 구속.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법정 경비가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 허재욱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아내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예퇴직도 아닌 징계성 해고였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며느리 선하경이 몰래 받은 대출이 여러 건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갚으려 했던 빚들이었습니다. 총액은 2억 원이 넘었어요. 집안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아들 허재욱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면도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술병이 거실 구석에 쌓여갔어요. 박영심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 평생 모은 것 치고는 너무 적은 짐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하나, 통장과 도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난 이제 나갈게. 박영심이 거실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허재욱은 눈을 감은 채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박영심은 앞만 바라봤습니다. 강북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그러나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박영심은 짐을 풀며 방을 정리했어요. 다음 날부터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복지관 직원의 인사에 박영심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돕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5억 원.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동 교육과 노인 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심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한강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박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원룸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박영심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산책 나온 노인.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회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보험 사기 주범 일당 검거, 조직적 범행 드러나. 며느리 선하경의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네모나게 접어 휴지통에 넣었어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함을 남겼어요. 벽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복지관에 나갈 시간이었어요. 박영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깁스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어요.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박영심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흐릿함도 원망도 없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 자신만의 평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길을 걷는 동안 박영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노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낙엽들이 포장도로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선생님, 오셨어요? 봉사자 조끼를 입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조끼를 걸치고 오늘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점심 배달, 말벗 봉사, 청소 도움. 하루가 빼곡했어요. 박영심은 배달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심은 마지막 집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가 감사하다며 손을 잡았어요.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와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영심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박영심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던진 계획의 칼날은 결국 그들 자신을 찔렀다. 나는 천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사람의 욕심이 곧 벌이니까. 박영심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한 걸음씩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